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서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통 또 비대위원장도 지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최근 현안 당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연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와 드라큘라에서 각각 퀴리로 또 반헬싱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소연, 손준호 씨 부부 초대했는데요. 동료로서 또 부부로서 이야기 들어보고 더 좋은 뮤지컬 감상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진 가운데 잠시 뒤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사차 만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하고 민주당에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탈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러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건설사 도미노 도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자금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형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3.2% 올라 5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사과가 24% 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최근 2년 연속 3% 이상 올랐는데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부터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기무사가 있던 종로 현대미술관 부지 인근과 세종 조치원 비행장 등 전국의 40여 곳에 달합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가팔라진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납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야당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한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몇 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남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청 이재명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례상 이뤄지는 인사 차원의 만남인 만큼 일단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 협치 마인드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해 오늘 만남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도 앞서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에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한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말한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는 어제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노린 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어제 본회의 통과 뒤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 역시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4월 10일이죠. 총선을 이제 100여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27일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뒤를 이어서 오늘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쟁에만 매몰된 기존 양당 정치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는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천하용인 인사 가운데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당에 남기로 하면서 마지막 남은 허은하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인 허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막판까지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오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최성전 고양시장의 뒤를 이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신당은 민주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입니다. 이 전 부의장은 현 민주당 상황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비유하며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고 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공천 업무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원외 인사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자문단 활동 이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한 비주류 의원들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비주류 의원 측이 이 대표 사퇴와 통합비대위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또 거래 내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국회 결의로 시작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의 보유,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보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기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 거래까지 한 의원은 11명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목을 끈 건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인데요. 김 의원은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으로 전체 의원 거래 규모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임기 동안 가상자산 보유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 국회의원 8명이 가진 가상자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9억 2천만 원을 보유해 3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임기 초 1억 4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 지난 5월에는 8억 4천만 원 가량으로 보유 규모가 6배 커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최대 8,300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1억 5천만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의원 전원은 이 국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했었는데요. 잘못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는데요.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내역과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명이었는데요. 대부분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2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상임이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하면서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이해관계 신고 규정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며 가상자산 출처와 직무 관련 여부 확인에는 강제조사권 등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누락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용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등으로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군사시설 인근에 있어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디가 포함됐습니까? 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를 포함해서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당한 면적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면적인데요. 국방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5,400만여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보호구역이 28,000여 제곱미터, 제한보호구역이 3,70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통제보호구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과거 2008년까지 국군 기무사가 있던 지역으로 현재는 미술관이 들어왔지만 땅 일부가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겁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중축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행위를 군 부대와 협의하여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중구 정동 토지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화천 일대 접경 지역 가운데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지역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조치원 비행장도 비행 안전구역 1,57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가 되고 헬기 전용 작전기지에 맞춰서 그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인 비행 안전구역 320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왕군 삭선리와 양산리의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여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와 연천의 900만 제곱미터가량은 개발 관련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서 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필요한 경우 현재 운용 중인 85조 원 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서울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는 85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3%대의 고물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은 것은 최근 10년간 지난해 또 올해 2년뿐입니다. 12월 물가는 3.2%로 5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가 1년 전보다 4.3%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지수를 산정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해 11월 상승률 3.9%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배달비는 3,000원이 10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내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웅 부총재부 주재로 물가 안정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서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총재부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향후 물가 전망 경로에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또 누적된 비용 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비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비대위원 인선도 마무리를 했었죠. 오늘 첫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연결돼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는요 8명의 비대위원 인선된 8명의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지금 수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민경우 상임대표, 또 김경률 회계사, 또 윤도현 대표, 한지화 부교수, 구자령 한별 변호사, 또 김혜지 국회의원 등 이렇게 8명이 인선직, 지명직 위원이었고요. 당연직도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김혜지 의원의 모습도 보이네요. 예, 어제 비대위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 20대에서 40대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인물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상임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한동훈 호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된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우리 당규에 따르면 정확하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당직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사무총장을 이만희 사무총장께서 맡아오셨는데요. 저랑 정말 잘 해오셨고 정말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용퇴이사를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붙잡지 못하고 새로운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장 의원님은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공무원까지 지내신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시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오신 분이죠.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당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그런 보배입니다.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고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실력 있는 보수 집단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전문 조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의원들께서 해오셨던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홍영림 전 기자는 1994년 대우 경제연구소를 거쳐서 97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30여 년간 여론조사와 통계 분석을 담당해온 국내 사실상 유일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저희 당의 정책과 조사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자들조차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과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 이상의 객관성과 정확도와 분석의 퀄리티를 갖는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적임자로서 홍영림 새로운 여의도 연구원장을 모시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정도고요. 회의를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에선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 발 지탱하고 다른 발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되는 거죠.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는 약속, 피벗 플레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발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한다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우리가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겁니다. 우리 사회의 격에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총선이 103일인가요? 104일인가요? 103일인가요? 103일 남았던 걸로 제가 계산했는데요.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의 구성원과 동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 제가 우리 팀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당현직 위원부터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구자룡 의원이십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논객으로서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거짓, 선동, 비상식에 맞서서 싸워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늘 한결같이 합리적인 잣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김경률 위원이십니다. 20년 넘게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공익 활동에 헌신하셨고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해 오셨습니다. 우리 팀이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길로 오롯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김혜지 의원이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한 의정활동 해오셨고 피아노 교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 남다른 분입니다. 제가 정치 경험 없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저를 조의와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경우 의원입니다. 기득권과 싸우려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386, 486, 586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워주실 분이라고 기대합니다. 박은식 의원이십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진료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선거철에만 얘기하고 활용하는 호남이 아니라 진정한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윤도현 의원이십니다. 우리 팀 최연소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제안해 주실 분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윤도현이라고 발표했을 때 청담동 술자리에서 진짜로 제가 윤도현 노래 불렀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윤도현이 아니고 우리의 2002년생 윤도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장서정 위원이십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 15년간 일하시면서 겪었던 고충, 우리 동료 시민들이 매일 같이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이를 해결할 사회적 시스템을 치열하게 고민하신 만큼 우리 가정 내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지아 위원이십니다. 재활의학과의 전문의이자 교수로서 국제기구 WHO에서의 풍부한 경험도 갖고 계신데요. 우리 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윤재옥 대표님한테 그 임명장을 드리는 줄 몰랐었는데요. 자, 이제 당연직으로 모신 위원님들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십니다. 우리 팀이 패기와 열정뿐 아니라 관록과 신중함, 합리적인 판단력까지 장착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 중에서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배에 태우지 않겠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신중함과 판단력, 결단을 저는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이동 정책의장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팀을 진정으로 국민 전체, 우리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시자 우리 정책의 브레인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당직자들이 저에게 일괄사표를 제출은 했는데요. 유이동 정책위장님께 제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책위장을 맡아서 저희를 총선의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길었는데요. 첫날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팀 의원님들의 짧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해볼까요? 먼저 구자령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 다 수여하면서 첫 비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대회의 주재하기 전에 당직 개편을 했습니다.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사무총장에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고요. 또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에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당직 개편했고요. 그리고 선거 승리에서 모든 전략 동원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공선을 지켜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민주당과는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공공선을 지키자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서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 부실하게 쌓은 것이 사고 1차 원인 제공했죠. 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오늘은 마지막 회인데요.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반년이 지난 현장을 YTN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자가 서 있는 곳이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지난 7월 15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앞입니다. 이곳에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 정위검사와 보강공사를 거친 뒤 6월쯤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 수십 차례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없었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서로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심리치료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지만 아직도 좀 괴로워하시고 아직까지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 정신치료를 받으시고 저희가 뭐 2주에 한 번씩 트라우마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뭐 교육도 받고 네, 사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장소가 여러 곳에 달하고 관련자도 200명에 육박해 수사는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5달 만인 이달 초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관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렸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유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 자료 연구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말 자체 분석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3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68일이 흘렀습니다. 유족들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 시민들이 더는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대부분의 지역에 공기가 탁합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연말연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는 크게 춥지 않은데 미세먼지가 기승이라고요? 네, 올해 끝자락에는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벌써 오늘로써 닷새째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과 강원,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과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에서 눈비가 시작돼 낮 동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20cm 이상, 경기 동부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연말 맞아서 뮤지컬이나 공연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배우들의 가창력 또 연기력 돋보이는 뮤지컬들이 공개되면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와 드라큘라에서 각각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소현, 손준호 씨 부부 초대했는데요. 두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워낙 또 유명인들이시고 유명한 부부로, 뮤지컬 부부로 많이 알려져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상 두 분이 또 뮤지컬 배우시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두 분이 출연하신 작품들 잠깐씩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지금 마리 퀴리 부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 과학자. 거기서 과학자 역할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설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또 뮤지컬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드라큘라,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반액싱 역할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잡으러 가는 역할이죠. 맞습니다. 예, 예. 김소연 씨는 이번이 네. 이제 2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복귀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오랜만에 복귀한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막상 뮤지컬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예. 너무 좋은 역할로 또 복귀하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응원 굉장히 많이 네, 하시던데요. 굉장히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나름 이번에 굉장히 연기 변신을 해가지고 다들 너무 좋게 평을 해주시고 네.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손준호 씨는 예. 이번 공연 직접 가서 보셨나요? 네, 이번에 가서 김소연 씨 하는 거 오랜만에 하는 공연 가서 보고 응원도 해주고 저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을 같이 모시긴 했는데 네. 연말에 이제 공연 하나 봐야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작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연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기도 한데 되게 좋게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깊숙이 알지 못했던 퀴리 부인의 그런 모습도 알게 됐고 네, 또 새롭게 알게 된 김소연 씨의 모습도 보게 됐고 네, 좋은 작품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드라큘라만큼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럼 네. 드라큘라 얘기를 좀 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드라큘라 얘기부터. 김소연 씨 드라큘라 작품 네. 보러 가셨었나요? 네, 이번 시즌에는 아쉽게 아직 못 갔고요. 이제 보러 갈 예정이고 지난 시즌에 봤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뮤지컬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그 판타지 뮤지컬로 비과학적이보단 판타지라고 얘기해 주시는데도 네, 판타지한 그런 뮤지컬인데 예.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극적인 부분도 너무 잘 살아났고 또 손준호 씨가 반헬싱 역할로 아까 긴장감을 더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데도 예.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연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스펙터클한 느낌? 그렇나요? 정말 실제로 볼까요? 눈앞에서 예. 저희가 보는 것 한번 같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아, 네. 보고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볼게요. 지옥의 끝까지 난 따라가리라 더러운 죄 용서 못해 이제는 심판의 순간이 온 거야 악마를 처단하리라 평생 동안 네. 무섭습니다. 예. 예. 지금 저거 어떤 장면이에요? 십수년 동안 아내를 잃고 예.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예. 뱀파이어한테 아내를 뺏겼다는 걸 알고 하다가 이제 뭔가 실마리를 찾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낸 넘버인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죠. 네. 예. 드라큘라를 잡으러 가야겠다. 네, 강한 그런 의지를 것. 보이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불꽃이 튑니다. 네, 정말 그런 것들을 표현해낸 넘버입니다. 이번에 네. 반헬싱 세 번째 맡으신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전에 맡으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하고 싶고 깊이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떤 면에서 더 할 수 있을까 늘 대본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머리도 굉장히
길러 예, 봤거든요. 기르신 그래서 거죠, 세현 씨가 이번에. 굉장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머리 왜 좀 잘라라. 변화를 머리로 주냐.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사람이 타성이 좋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렇죠.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머리를 좀 풀어 헤쳤다가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나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그런 사람의 심리의 변화를 외모적인 것에서부터 좀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서부터 좀 정리해가는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모적인 것들도부터 시작해서 내면적인 것들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신성록 배우도 같이 이제 신성록 배우하고 같이 이제 출연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제 드라큘라 역할로 나오니까 네. 두 분이 케미 잘 맞아요. 어때요? 서로 상대역이지만은. 잘 맞고요. 신성록 배우하고도 연기적인 부분들 굉장히 제가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예. 형도 되게 이런 걸 뭘 물어보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요. 네, 굉장히 케미가 반혜식 좋습니다. 역 말고 드라큘라 역도 한번 맡으시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유, 뭐 부담스럽습니다. 제 역할에 더 충실하게 고민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적인 뮤지컬 네. 마리 퀴리 좀 네. 보고 올게요. 네. 저희가 공연 장면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자리는 어딜까 뭘 할 수 있을까 난 누굴까 난 네.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정말 실험을 계속해서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그걸 발견하고 찾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 와중에 예. 너무너무 힘들다.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막 울부짖는 그런 정말 나dim을 발견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그 장면이. 발견하면서 이제 예. 아빠가 또 위독하시다는 얘기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예. 한데 결국엔 이 뒷 장면에서 드디어 라둠을 발견하기 직전입니다. 저 장면. 그렇군요. 저 장면이. 네. 예. 뭐 큐리 부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네. 진짜 이름은 마리 큐리인데 그쵸, 네. 그 과학자를 열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 보니까 이 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나서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 그게 노래 한 곡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4년 동안 그 8톤의 광석을 깨고 부수고 녹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곡괭이질 하면서 예. 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마리 키리가 된 것처럼 아, 그래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 예. 마리 키리의 그런 명언들도 생각이 나면서 어떤 명언이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너무 수많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것들을 보통은 역할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를 고민할 때도 있었고 그런 배우로서 수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 마리 퀴리 하면서는 이 사람이 정말 괜히 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리 퀴리한테 제 인생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너무 깨달음을 얻으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관객분들도 그런 나만의 라듐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김소연 씨만의 라듐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가족이지만 무대에서만큼은 역시 배우로서 뮤지컬을 하는 게 저의 라듐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배우로서 100점이 없잖아요. 뭔가를 찾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 라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너무 행복인 것 같아요. 저희들. 네. 남편인 손준호 씨가 좀 도와주십니까? 라듐 찾는데?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윤소연 도와주세요? 씨는 100점입니다. 네, 100점입니다. 아니 오늘 저기 방송 나오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없지 않아 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자제분이 한 분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11살이요? 네. 네. 예. 그 항상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나요 또? 이번에 이제 제가 항상 예. 죽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죽는 거 보러 가기 싫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마리퀴리 뮤지컬은 임종 직전에 이게 끝나요? 역할이기 예, 때문에 예.
보러 처음으로 왔었는데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주기율표도 막 찾아보고 아이들한테 참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부모가 예. 일하는 장소에 와서 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는 게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또 뜻깊은 뮤지컬이 됐던 예. 것 같아요. 주한군이 사실 오늘도 뉴스에 두 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왔어요. 네, 같이 왔어요. 예, 평소에 두 분 공연을 주한군이 다 보러 가나요? 뭐 연령이 가능한 연령의 뮤지컬은 보는 편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아쉽게도 드라큘라는 연령이 맞지 않아서 네, 예. 높아서 예, 좀 같이 무서워할까요, 드라큘라? 좀 무서운 부분도 있고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판타지도 있고 두 분이 이제 부부로서 또 동료로서 그 집에서 서로가 이제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도 응원할 건 응원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뭐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저는 소연 씨한테 잘했어. 네. 잘했어. 좋은 것 같아. 지적하기보다는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는군요. 굉장히 저는 되게 노심초사하고 막 걱정하고 20년 후의 일도 사서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 준호 씨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그런 기복이 없어요. 감정 기복이나 예. 뭐 아프더라도 공연을 전혀 티나지 않게 완벽하게 한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저는 굉장히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네신 역할이 예민하고 예. 날카로워야 하고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만큼 그걸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한테 그래도 둥글둥글 하려고 노력하고 네. 칭찬해 주려고 노력하고 네. 그런 편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방송 화면에서 나오는 그 부부의 모습들, 네. 뭐 가정생활 모습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똑같네요. 보니까 네. 두 분 또 이렇게 만나 보니까. 막 예. 실생활에서 연기하고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요. 아니어가지고요. 네. 진짜 똑같네요.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신 게 사실 이제 연말에 네.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셔서 네, 네. 어떻게 공연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감상에 도움이 될지 이 점을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다들 뮤지컬 처음 보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그거를 그 첫 문을 못 두드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으신데 예. 저는 그냥 영화 보러 가실 때처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생각하시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온전히 그런 배우들이 눈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걸 같이 그냥 호흡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어렵지 않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네, 손준호 씨도 팁 하나 주시죠. 팁을 드리자면 저희 드라큘라 뮤지컬이 굉장히 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저희 뮤지컬에는 처음 보시거나 많이 보셨던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되게 듣기 좋은 음악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재밌는 감상법 저도 이야기해 다시 해야 주셨는데. 되겠는데 마리퀴리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다 아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뮤지컬 먼저 보시고 드라큘라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또 연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리 큐리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네. 보면 좋다는 말을 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이자 부부십니다. 김소연 씨, 손준호 씨 부부를 초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놓고서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했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창당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통이자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 모시고 최근 현안 또 당내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